염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8월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근데 2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24일, 25일 요 일정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월 26일은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때 이제 세제 개편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8월 27일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8월 28일은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델이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8월 29일은 이제 미국의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또 주목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그 국무회의 열어서 세제 개편은 이제 확정을 아마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관심사가 이제 대주주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결정할 텐데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은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원래 금리 인하 8월에는 할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표 중에서는 PC 물가가 가장 중요하죠. 요거 가지고 이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실적은 엔비디아죠. 정말 이제 AI 버블 또 논쟁이 터졌기 때문에 젠슨항이 여기 종집을 또 찍어서 뭔 소리 하냐 이럴지 아니면 이거 좀 우려된다. 이게 정말 그래서 변동성 커질 것 같고 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델이 엔비디아 또 서버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델의 실적 발표도 이번에 AI 사이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AI 버블 얘기 나오고 예.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해. 자,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포커스인데요. 같이 동행하는 기업들을 보면 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보일 것 같은데 어느 회사들이 같이 가나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들은 다 갑니다. 웬만한 분들은. 정말 많네요, 명단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확인한 것들만 이게 보면은 이제 최태원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 이재용 회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류진 그 풍산 회장 이분도 항상 이제 가시는 분이고 그다음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뭐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도 가게 되고 서정진 회장 이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가고 구광모 회장도 LG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정말 굵직한 기업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간다. 다 따라가서 사실 이게 미국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 CEO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해진 게 원전이 됐어요, 지금. 원전 지금 한미 협상 이거 굴욕적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그때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재조정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 이슈 좀 가장 주목하시고 그다음 조선이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 요거를 조금 더 매듭을 지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하나 필리조선소도 간다고 하더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재용 회장 삼성 파운드리 요게 또 갑자기 이제 지분 얘기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또 추가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굵직한 이슈들이 갑자기 겹치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역시 반도체, 원전, 조선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핵심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전이 이제 관건인데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약을 맺은 게 굴욕적인지 아니면 계약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기사를 보면 굴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왜 50년 동안이나 이거를 이 웨스팅하우스에 이걸 줘야 되냐 이거죠. 뭐 10년도 아니고 50년이에요. 로열티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또 없었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따낼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어가지고 못했어요, 사실은. 계속 늦어졌죠. 예, 그러다 합의하고 그냥 바로 또 이제 체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게 우리가 좀 안 좋게 지내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거 몇 개 있습니다. 로열티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조선사도요. LNG 운반선에 프랑스 기업한테 로열티 줍니다. 5%씩.
그 화물창이라고 있어요. 화물창이 뭐냐면 LNG를 담아야 되잖아요. 배에 실는데 네네. 그거를 영하 162도로 얼린 상태에서 담고 가야 돼요. 그거 원천 설계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 GTT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뉴스가 항상 나왔던 게 왜 우리가 매번 5% 줘야 되냐.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산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원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게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 따지면 우리가 주는 돈이 1.8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깝긴 하지만 예.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로열티보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아쉬웠어요. 미국과 유럽에 진출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그렇게 협상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시아는 돼요. 그 외 지역은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동이나 동남아 수준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그건 좋은데 이제 유럽의 단독 진출 어려워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체코는 우리가 따냈잖아요. 네. 팀 코리아로 이제 사실상 팀 코리아는 힘들어졌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합작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지분을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얼마를 가져갈 거냐? 1.84가 다가 아닌 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좀 너무 아쉬워요. 왜 굳이 저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 원전 좀 지어달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는데 결국 이거 같아요. 정부가 그때 생각했던 건 자꾸 그럼 만약에 미국과 합의를 안 하면 그 미국 시장도 못 들어가겠지만 유럽에서도 매번 이렇게 체코처럼 딴지 걸 텐데 그럼 그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느니 합의를 해가지고 좀 지분을 나눠 갖더라도 그냥 그럼 시장이 엄청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면 예. 그 시장을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좀 일부 포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 자체 오히려 미국과 유럽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정부가 결정을 한 문제인데 결국 이번에 정상회담 통해서 조금 조정할 거는 좀 저도 좀 일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굴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많은 국민들도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은 국회 비준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네. 맺게 되는데 국가 결정을 했지만 기업의 문제다 보니까 네. 그런 단계들이 세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 트럼프 좀 전에 말씀하신 거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실제 있었나요? 네, 그렇다는 이제 그 뜻을 전달했다고는 알려졌더라고요. 언론 보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있었던,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은 원전 시공률이 좀 굉장히 떨어져요. 예, 거의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근데 관건은 그거죠.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건 우리랑 같이 하자 이거 같아요.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랑 TSMC 관계랑 똑같아요. 엔비디아는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대신 설계 능력. 여기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하고 싶은 게 시공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데 한국이 또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은 우리가 할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같이 사업하자는 얘기죠. 예. 이 시장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아마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팀 코리아하고 팀 USA랑 합쳐지는 거죠. 사실은 합쳐지고 그 프랑스랑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이 구도 이제 이렇게 이 구도로 가는데 사실상 프랑스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도로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마 미국과 한국의 합작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건 미국이 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 팀 코리아는 조금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올랐던 기업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랑 파트너를 맺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산에너빌리티. 옛날에도 파트너 많이 맺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건설사는 좋죠. 오히려 시장이 더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건설사라든가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좋지만 이 팀 코리아 단독으로 가는 건 조금 이제
그건 좀 아쉽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4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연말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일까요? 예전에도 이런 뭐 통과하니만이 이런 루머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안 흔들린 건 아닌데 이 뉴스가 나오고는 실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그냥 완전히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시장에선 좀 요거를 약간 그 신빙성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3E가 아니고 HBM4거든요. 근데 이걸 왜 시장이 조금 더 믿었냐면 이재용 회장을 최근에 젠슨왕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제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젠슨왕이 이재용 회장한테 HBM3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미 좀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4에 좀 집중을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젠슨왕 그거죠. HBM4 너무 비싸니까 하이닉스가 독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끌려다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삼성이 들어오면 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그 삼성이 해주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 HBM4는 내년 공급 물량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샘플은 통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샘플 테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품질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걸 PP 단계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기 전에 최종 검증하는 절차. 이게 진짜 좀 까다로운데 요거 통과를 해줘야 돼요. 요거까지 통과해야 연말에 대량 생산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이 일단 1차 고비 넘었습니다. 샘플 단계는 넘어갔고 2차 단계인 PP 단계를 넘어간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삼성의 추격이 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계속 참고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초점이 물론 HBM3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 달 말에 아마 결론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HBM4. 3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HBM4로 과연 연말에 양산이 가능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안 발표를 한 이후에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이 석유화학 업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10개 화학기업이 참여해가지고 석유화학 재편 자율협약식을 개최했고 여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에틸렌 만드는 거 있죠. 그걸 NCC라고 하는데 요거 좀 줄이자. 그래서 270에서 370만 톤 감축. 공급 과잉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요거는 당연히 호재고요. 특수화학 제품으로 우리 가자. 일본이 이렇게 해서 좀 성공했거든요. 일본 화학회사들도 우리나라처럼 어려웠는데 10년 전부터 특수 제품으로 좀 바꿔가지고 체질 개선을 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요게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나 또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하면 지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하자. 그래서 감축 규모를 좀 일정하게 좀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3명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그 보고서를 써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한투자의 이진명, 김명주 연구원님은 일단 이건 이제 작년부터 구조 개편이 논의가 좀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과거 일본처럼 통폐합이 된다면 공급 과잉은 좀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저유가 기조가 좀 이어진다면 업황은 더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삼성증권의 조현열 연구원님은 추가적인 업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에틸렌 생산 능력을 줄일 좀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 다만 조금 더 좋아지려면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이 인도 쪽에서도 들어오거든요, 물량들이. 이거를 좀 막자.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럽이 예전에 그 중국산이나 외국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반덤핑 관세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발단은 지금 중국에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크죠. 예, 우리가 수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막 공급 과잉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의 노우어 연구원님도 지금 한계 산업의 봉착 우려가 높았던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요지로 한 민간 정부 합동 재편 움직임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이게 업황이 바뀌는 건 정말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상황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반기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업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악을 이제 탈출한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철강 품목 관세 50% 적용하는 대상 제품에다가 407개 제품 추가했는데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예, 이게 미국 수출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래서 이제 주가들이 그날 흔들렸는데 사실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 이제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초고압 변압기 원가에서 철강 비중이요 25에서 35% 정도 된대요. 그 부분만큼만 관세가 그 붙는 거죠? 부분만큼 이제 관세를 50% 때려요. 원래 15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35가 더 나가는 거죠. 그 부분만큼. 철강 비중 35 그냥 가정을 하면 그 추가 관세 부과를 이제 했을 때 그럼 도대체 기업별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그 품목 관세가 해당되는 제품은 2% 미만밖에 안 되고요. 실제 이제 그거를 반영했을 때 이익률은 0.3% 정도 이익률이 좀 감소한대요. 그래서 좀 미미하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5.1% 정도 영향이고 이익률은 1.4에서 1.6 정도예요. 물론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50%를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걸 대입해 봤을 때 생각보다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도 중공업 부분에 2~3% 정도 영향은 받고 이익률에 4에서 5% 정도 영향을 주니까 뭐 아주 적다고는 또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 여기서 기업들이요 지금 미국은 변압기가 부족해요. 가격 전가 해버리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가격 전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네, 사야 되니까.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주 후반에 올라버렸어요 변압기 주들이.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이제 제가 변압기만 말씀드렸는데 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서 나왔던 걸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철강 보고서인데 2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40kg의 컬러 강판이 들어간대요. 40kg.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컬러 강판 투입 원가가 그러면 52,000원 정도 된대요. 200만 원에 52,000원이에요. 여기에 추가 관세가 35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5에서 50이니까. 예. 그걸 하면 18,200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18,200원이면 0.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50만 생각하면 다 뭐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판매 가격에 대비하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0.9고 자동차는 900km의 강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투입 원가가 120만 원인데 추가 관세가 그러면 35를 계산을 하면 42만 원이 더 증가해요. 근데 보통 미국 수출 평균 자동차 가격이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게 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법 개정 이후에 이 LTC 중복 상장 이슈 이사님이 되게 싫어하는 이슈잖아요. 네. 이거. 이 소액 주주들은 이 자회사 LSE 상장 반대하면서 모이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LSE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좀 중복 상장 안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이미 지금 신청은 해놨거든요. 이제 상장하겠다고 했는데 거래소가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근데 일단 LTC 소액 주주분들이 주주연대 플랫폼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액트 통해서 거기서 지분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23%까지 모았대요.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소액 주주분들이 모여서 23%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대주주는 얼마인데? 대주주가 28.22%예요. 이제 얼마 차이가 사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대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이제 다음 주죠. 그 3차 주주간담회를 개최를 한대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지금 LTC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LSE가 하이닉스의 핵심 그 장비 있죠. 반도체. 네. 그 반도체 장비 중에 뭐를 하냐면 이 찌꺼기들 없애는 그 세정 장비 있어요. 이 씻어주는. 그 장비 거의 핵심 장비사예요. 예, 하이닉스가 많이 거기에 의존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LTC 기업 가치의 90%가 LSE예요. 근데 이 회사를 상장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LG엔솔. 네.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 하는 게 그러면 소액주주분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공모주식에 이번에 20%까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주식에 원래 10이었는데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20%를 LTC 일반 주주한테 그러니까 LTC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상장하는 LSE 주식을 한 20%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족하시겠어요? 기자님 20% 주는 거를 뭐 무상증자 한다고 하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상장하지 마라. 그렇죠. 그걸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로 지금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지금 중복상장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에서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거를 추진한다면 지금 이 상법도 개정했고 이 취지에는 또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영진이 좀 잘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상장 처리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최근에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인적 분할했는데 문매를 맞았어요. 다 결국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LTC 사건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내시고 요게 그 중복 상장이 철회된다면 굉장히 또 역사적 사건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내 거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네. 여기 응원도 좀 해주시고 실제 소액주주분들이요 1인 시위도 하고 계세요. 네, 거래소 앞에서. 그래서 좀 주주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결론이 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소액 주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 보입니다. 자,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요건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님이 제목이 주주환원 정책 변화와 밸류에이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 좀 가볍지는 않죠.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3,200이 12개월 이제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0.7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면 그냥 딱 한 평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싼 건 아닙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비싸진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이나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 된다면 더 밸류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전 세계 평균 PER이 얼마냐면요. 18.8배거든요. 그거 대입하면 코스피 5천 가야 돼요. 그냥 평균이면. 근데 여기에는 미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을 빼버렸어요. 미국 빼면 우리는 미국을 뺀 PER로 계산하면요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밑에 있는지 아마 너무 여러분들이 저평가돼 있다. 너무 저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당이 적어요. 배당 그렇죠. 성향이라 그러죠. 배당 성향이 높은 국가들이 PER이 원래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많이 안 줘요, 사실상. 그래서 거의 꼴찌예요, 배당 성향이 전 세계에서도.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전부터 한 게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배당을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가 많은지 잘 몰랐었어요. 진짜 많이 줍니다. 특히 대만은 엄청나게 줘요. 이 미국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을 많이 안 주죠. 주주환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오랫동안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OECD 국가 중에 낮은 국가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 밑에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처참할 정도로 적게 주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건 PBR과 연결돼 있죠. 네. ROE. ROE도 글로벌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이게 사이클을 타니까 ROE가 낮은 이유는 두 가지죠. 이익이 안 좋거나 아니면 주주환원을 적게 하거나 자본이 많아서 그래요. 자본이 늘어나는데 돈을 적게 벌면 ROE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본을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같은 거. 그래서 미국이 ROE가 높잖아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올려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죠? 배당을 많이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배당 분리과세. 뭐 그래서 나온 건데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그러니까 이 염동찬 연구원님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 만일 그 배당 지금 최고 세율이 분리과세가 38.5%로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세가 최고세가 49.5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깎아준 건 맞죠? 그래서 이 38.5%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종합소득 과세를 49.5% 매긴다고 생각했을 때 내는 세금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받아요. 그러면 49.5 때문에 한 50.5억 받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을 49.5억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38.5%를 떼요. 그러면 그만큼 좀 남죠. 네. 네. 남는 만큼 똑같이 그냥 세금 49.5억 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선 배당을 조금 더 늘려도 되잖아요.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그 내는 만큼 배당을 조금 더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PER 이게 딱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과 좀 비교해보면 지금 지수대에서 크게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대요. 계산을 해본 결과. 그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27.5를 원래 원안이죠. 원안은 예. 그렇게 돼 있죠. 27.5로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요. 배당 성향을 43%까지 올려도 기존에 49.5 냈던 세금과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 배당 성향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기본적으로 배당 세금 금액 자체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3까지 늘어나도 기존에 49.5 낸 거랑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대요.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49.5 내는 게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PER이 그 배당 성향 45%인 국가의 PER이 13.7배 나온대요. 요걸 계산해 보니까 4,100 나와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의 원안대로,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소영 의원의 원안대로 27.5가 되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낮춰주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배당 여력을 확 올려주면 우리는 4,100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서 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세금을 49.5%를 내는데 이만큼의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치면 맞아요. 27.5%의 과세를 했을 경우엔 이 정도 공간이 빈 남아요. 만큼을 배당을 해줘도 네. 그렇게 했을 때 내는 세금이 49.5%랑 동일하니까 동일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네. 그러면 그럴 이제 배당성이 때 올라갈 올라가니까 거예요. 네. 그런 걸 계산하면 4,100까지도 지수가 올라갈 맞습니다. 수 있는 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이제 24% 되는데 그만큼 공간이 생기면 배당성이 43까지 늘어날 거래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적용한 국가가 PER이 13.7배 나와요. 우리가 지금 10.7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0 가는 거는 기업의 이익만 유지만 돼도 배당만 이렇게 분리과세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은 손해볼 아니에요. 대주주도 어차피 나는 기존에도 같은 세금 냈는데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는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금액은 더 많이 받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도 물론 빨리 잘 해결돼야 되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반드시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다시 25% 발의를 또 했더라고요. 했으니까 이 38.5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낮추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죠. 그런 거라든가 투자자들의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면 5천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4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산만 의하면. 그러니까 코스피 4천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수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이 이 세제 개편안에 많은 영향을 네, 받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저희가 늘 하는 밸런스 게임을 네.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 AI 관련 주가는 가치 반영이다. 가치 반영. 조선방산 원전 하락을 대하는 태도, 전 매수기에 매수 기회.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일라이 릴리가 바이킹 테라피틱스를 인수할까요? 안 한다. 안 한다. 네.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에 언제 갈까요? 2025년 미증시 기술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 방향은? 관망. 자, 증시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려. 일이 많아져서요? 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투자자들이 더 기대하는 자산은 우리나라. 아, 주식. 코인 투자가 늦었을까요? 아직 기회. 누가 더 아니, 이걸 내면 어떻게.